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가 계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가 계산도 있고 뭐 견적서 이런 내용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게 구매 쪽 일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고 영업 쪽도 해당이 되고 뭐 연구소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부서에서 계산을 할 때도 이제 확인을 하겠죠. 견적 이런 내용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쯤 생각은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계 같은 그런 문서, 재무 상태표 이런 걸 보면은 보통 구성이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 뭐 경비, 그다음에 제조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게 합쳐져서 이런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민을 해볼 게, 어, 이제 구매나 뭐 연구소 뭐 등등등 부서에서 이 제조 원가가 합당한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어,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상사가 이제 그게 합당하냐, 맞는 가격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검토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이제, 어,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생산을 하는 그런 제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그게 또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는 이제 회계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 예를 들어 우리 가전제품 같은 걸 쓰면 부가가치가 붙잖아요.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등등등등등 해서 그런 가치들이 이제 또 붙는 거고, 그 제품이 나에게 얼마나 더 효용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붙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견적서를 낼 때는 여기다가 또 이윤을 붙이잖아요. 마진.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위의 내용은 단순히 그냥 생산할 때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회계상이에요. 회계상 위에 거는.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비 그 견적서 낼 때 실무에서 이거는 부가가치도 있겠지만 이제 뭐 판매관리비 등 뭐 그런 게 이제 붙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더 이제 확장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매 단가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견적서가 날라오면은, 견적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료비도 있고 노무비도 있고, 노무비도 이게 노무비만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노무비에다가 기계임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조 경비가 있을 거고, 이제 제조 경비랑 뭐 관리비랑 이제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윤이 이제 붙는 거죠, 이윤이. 판매 관리비, 일반 관리비로 이제 들어오겠죠, 일반 관리비. 제조 쪽이니까. 그럼 이제 요 각각의 항목들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그 견적 검토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재료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원재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원재료라는 단어보다 원료, 그리고 아니면 뭐 상품, 뭐 반제품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조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재료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정확한 자료는 자료나 이제 정보는, 그리고 대입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이제 고려해서 좀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찾아보시려면 뭐 원가 회계나 뭐 관리 회계 이런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료와 상품 재료비가 되는 거고, 이 노무비가 참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노무비가 왜 어렵냐면은, 이제 보통 노무비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인건비잖아요. 이게 인건비. 근데 이 인건비를 이제 거래처에다가 얘기를 할 때 최저시급 생산 인력 기준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잘못됐냐면은, 최저시급에는 그냥 말 그대로 최저시급만 들어있지 거기에 이제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건 고려가 안 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주면은 이제 뭐 곱하기 뭐 한 20% 정도 해줘야겠죠. 한 15% 20% 정도. 근데 그런 걸 고려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견적을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협상하는 입장에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계임률도, 이 기계임률에도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은, 기계가 이제 뭐 보통 한 5년 10년 쓰면 뭐 회계상으로 이제 비용 처리해서 다 떨어내잖아요. 근데 기계 임률을 처음에 딱 정해놓고 픽스를 해놓고 변동이 없어. 그러면은 몇 년이 좀 지났고 오래 쓴 것 같고 그러면은 견제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오래 썼으니까 단가를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이 재료비도 원료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계속 조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원료 값에 따라서 단가를 바꿔달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근데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래처가 원자재 값이 떨어질 때는 얘기가 없어. 근데 오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단가를 올려달라고 말을 꺼내요. 그러면은 한 자료 조사를 해야겠죠? 몇 년치를.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이익을 봤는데 왜 그때는 내려준다는 얘기는 없고 올려달라고 할 때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어 뭐 예를 들어 한 10% 올려달라고 왔다가도 뭐 한 5%만 올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특히 신입 직원들은. 그리고 인건비도 이것도 고려할 대상인 거예요. 최저 시급이 올라갔으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당연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에서는, 거래처 분들이 뭐겠어요?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일 건데 그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들 급여를 주다 보니까 수익이 전처럼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민들을 다 해보신 분들은 이래서 힘들 거야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당연히 뭐 회사에 소속된 입장에서 누가 실적을 내려고 하지 다 봐주려고 합니까 그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제조 경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짜잘하게는 뭐 첨가제 이런 거 측정이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전기료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측정이 잘 안 되는 뭐 수도료 뭐 이런 거. 그러면 보통 산업군 그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은 좀
제조 중에 재료비 비중이 높은 데는 뭐 60, 70% 이 정도 들어가고, 뭐 농업비는 한 20% 들어가고, 뭐 경비가 이제 그럼 한 10%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리고 또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뭐 재료비가 뭐 30에서 40이고, 당연히 인건비가 더 높으니까 뭐 한 60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경비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조 경비를 고려할 때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관리비를 고려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그냥 때려 박아요. 뭐 배송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창고를 오래 이제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그럼 거기 창고 이용료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뭐 한 10% 가시는 분도 있고, 네, 마진도 한 10%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걸 이제 조정을 하게 되겠죠, 이제. 내가 뭐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 많은 양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달라고 하겠죠. 보통 재료비를 건들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농업비도 자꾸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건들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 그러면 건들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이윤이 제일 건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를 이제 건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견적도 내고 검토도 하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이셔야 되는 것 같고, 아예 지식이 없으면은 당연히 지금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자신이 이제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지금 제 앞에도 컵이 하나가 있는데, 컵을 만들 때 이제 그 컵의 원재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원재료에 대한 이 내용이 있을 거고, 뭐 사람이 만들든 기계가 만들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 만드는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제품 포장하는 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포장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도 이제 인건비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스티커를 하나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티커를 궁금하신 분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스티커를 하나 사신 다음에 박스를 몇 개를 이렇게 해서 붙여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보통 한 1.5초 3초 걸릴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1시간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분이면 3600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넉넉히 고 3초라고 하면 1200개를 붙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붙이지 못해요. 그러면 대략 한 1000개를 붙인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1시간 인건비를 10,000원이라고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은, 10,000원에 1000개면은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게 한 10원 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된다고 그걸 안 빼주냐라고 하고, 이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처음에 뭐 한 10개짜리면은 그래 그냥 빼줄게 이러는데, 막 1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 다 이렇게 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협의할 때 쓸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은, 그리고 내가 기존의 거래처 중에 소량의 이제 품목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소량이니까 빼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소량 품목이 갑자기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려달라고 할 거고, 기존에 이제 거래처에 그 구매하던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 가격대로 하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율해서 협의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그리고 음, 이 이윤이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인건비도 오르고 뭐 재료비도 오르고 막 올라. 그러면 요거는 포기를 못 할 거예요.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는 개런티 해주겠다. 그럼 대신에 요거를 양보를 좀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양보를 안 해줘서 이제 서로 거래가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유동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단가를 낮추는 걸 거고,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줄이기가 어렵죠. 이런 걸 줄이려면은 구매해 오는 것부터 이제 단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구매하는 입장이 좀 사이즈가 큰 기업은 재료를 대량으로 사와서 사급으로 이제 사급으로 진행을 하거나 무상사급이나 뭐 유상사급으로 뭐 좀 싸게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구매하는 입장에서 구매하는 입장에서 이 기존부터 계속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는 이윤을 건들기가 좀 쉽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구매하는 입장이고 상대방이 이제 판매하는 입장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입장인데, 그 기업의 매출이 어 그러니까 그 구매 대상으로 하는 매출이 한 2억이 발생을 해요. 2억이 발생을 하고 대충 이제 재무제표 이런 걸로 대충 따졌을 때 순이익이 어 10%면은 2천만 원이니까 한 1천만 원 난다고 볼게요. 1천만 원. 1천만 원이 난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규 품목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구매하는 입장에서 그 협력사를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 거래처는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생산 수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일이 좀 한가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신제품을 저기다가 줬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래처에다가 이제 신제품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존에도 뭐 충분히 생산도 잘 하셨고, 그리고 우리 대상으로도 괜찮게 거래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품목은 어 단가를 좀 낮춰달라, 마진을 좀 포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자 그 협력사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오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협력사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생산을 돌리려고 하면은 고정비가 계속 지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심하게 무리한 요구만 아니라고 하면은 수용을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매자가 뭐 갑의 위치고 협력사가 을의 위치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을이 갑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을이 을 입장에서 어 다른 이제 거래처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처들에서 쓰는 공통자재를 쓰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협력사한테 어 가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꼭 갑을 관계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대인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우리 경쟁사는 어디서 거래를 트고 어떤 걸 쓰냐, 뭐 납품을 받냐, 그러면 그런 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 단가가 내려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가가 내려갈 것 같다, 내려간다 그러면, 그럼 좀 검토를 좀 해달라. 그러면 검토를 해서 받아서 그럼 이제 보고를 하고 적용을 하면 이제 그게 실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도 하고 견적도 내보고 그러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견적을 낼 때 소매가 있고 도매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재료비라는 것도 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유통사를 대상으로 재료를 조달해 올래, 아니면은 유통보다 더 들어가서 이제 생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를 틀래, 이건데, 생산자까지 들어가면은 문제는 수량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수량이 그 보장이 안 되면은, 그래서 대리점 같은 게 사이에 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어 검토도 하고 견적도 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 친절한 사수를 만나서 그런 분들이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뭐 처음에 그냥 알아서 해봐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당연히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던 분들은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봤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